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소설 읽기의 최강점은 다른 사회적 배경과 문화, 나이와 성별마저 다른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인간의 삶은 제각각 흘러가는 듯 보여도 상실과 결핍, 사랑과 성취 등 살면서 경험하는 인간의 기본 감정은 여일합니다. 아일랜드 작가 앤 그리핀의 처녀작 모리스 씨의 눈부신 일생은 아일랜드 농근 아들로 태어나 84세에 죽기로 결심한 한 노인의 인생으로 독자를 이끕니다. 아내 세이디를 잃고 더 이상 새로운 삶을 원하지 않는 모리스는 어린 시절 온 가족이 노예처럼 일해야 했던 마을의 대저택, 이제는 호텔이 된 그곳 바에서 생의 중요 인물 5을 차례로 소환해 건배사를 올립니다. 그 첫 번째 건배는 폐결핵으로 10대의 삶을 마감한 형 토니입니다. 토니와 흑맥주를 마시며 그와 딱 1시간만 보낼 수 있다면 내가 내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라고 독백하는 모리스에게 형은 그가 엉망진창이어도 상관없고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난독증이었던 모리스는 학교가 공포스러웠지만 형을 믿고 버텼기에 그의 죽음 이후 삶은 황폐해집니다. 또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하루의 노동을 빼달라고 저택 안주인에게 애원했지만 그조차 거절당한 어머니 역시 아들을 잃고 비어버린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토니가 유년의 모리스 지지자였다면 일평생의 동반자는 아내 세이디입니다. 모리스는 세이디가 없으면 나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오랜 세월 나를 나로 살게 해줘서 고마워라며 절절한 건배를 합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이었는지 불을 탐했던 그를 따스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아내 세이디는 그럼에도 모리스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 했던 사람입니다. 퇴근 후 갑옷이 벗겨지는 느낌이었다라는 구절은 내 전곡을 찔렀습니다. 남편을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 몰아세웠다 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장들은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강하고 센 척해야 하고 사회적 가면을 써야 버틸 수 있습니다. 세이디는 모리스가 모든 가면을 벗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모리스에게 아내가 없는 2년의 세월은 평생이 지난 듯한 무거움이었기에 이제 그녀 곁으로 가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언론인으로 크게 성공한 아들 케브가 있지만 어쩌다 아일랜드에 방문해도 컴퓨터로 일만 했으니 관계가 나아질 것은 없었습니다. 모리스는 자신과 닮은 어쩌면 조금은 멍청해서 딱만 아는 아들이 되길 바랬습니다. 잘난 아들 케브에게 자신은 글도 못 읽는 심술궂은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난독증은 천치로 통했습니다. 모리스가 정신병을 앓았던 처제 노린에게 건배를 드는 것은 동생을 향한 아내의 헌신을 알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아내가 겪었을 상처와 죄책감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모리스는 죽음을 앞두고 형과 아내, 아들과 처제, 그리고 세상 문턱 앞에서 죽은 딸을 기립니다. 지독한 매질과 학대가 있었던 그 저택의 절반을 소유할 만큼 부자가 되었지만 죽음 앞에서 부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모리스는 죽기로 결심한 날 슬픔과 기쁨, 자부심과 증오심, 죄책감 등 모든 감정을 5잔의 술에 쏟아 놓습니다. 누군들 그러하지 않을까마는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던 모리스에게도 놓친 것들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딸이 사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인생의 절반을 바깥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불을 거머쥐는 일에 눈멀어 집안에 뭐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은 채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어느 시점 이후에는 행복을 더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로드 가문의 후손인 토마스를 망쳤다는 죄책감은 평생 모리스를 억눌렀습니다. 토마스가 창문 밖으로 금화를 떨어뜨린 날, 모리스는 그것이 돌로드 가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랐고 복수심에 금화를 숨긴 행동은 한 인간을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생은 그렇게 사소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소설 전반부에 중요한 건 사소한 것이란다. 아들아, 사소한 것이라는 문장은 핵심입니다. 삶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작은 순간들의 합이며 그것이 어떤 나비 효과로 이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도 후회는 남기 마련이고 덜 후회스러운 삶이면 족합니다. 이 소설의 원제는 When all is said입니다. 직역하자면 모든 말이 끝난 후에 정도가 될 텐데 모리스는 그렇게 삶을 회고하고 자신만의 고별의식을 치룬 후 삶을 종결합니다. 그가 선택한 자유죽음 혹은 자살은 분명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지만 내일이 두려운 이에게 죽음은 유일한 퇴로입니다. 모리스는 아들 케브에게 글이 아닌 말로 고별사를 남기고 호텔 지분을 돌로드가 후손 에밀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양도합니다. 그것이 토머스에 대한 죄의식 때문인지 아니면 죽은 딸 몰리를 연상케 하는 에밀리에 대한 애정인지 자기 스스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 세상에 태어나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 부대끼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을 뜨는 것이 삶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 편이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취와 기쁨이 있으면 전락과 절망이 슬그머니 고개를 디밉니다. 이 소설의 중심 매개인 저택이나 금화는 인생에 대한 상징으로 읽힙니다. 돌로드가 저택은 그곳 사람들을 옥죄였고 영국 왕실의 비밀을 품은 금화가 하인 모리스 손을 거쳐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모리스가 일평생 쌓아 올린 재산과 야금야금 사들인 땅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생의 압축판인 호텔에서 삶을 마감하기로 한 날 모리스가 가져갈 것은 오직 기억뿐입니다. 소중했던 5명을 뜨겁게 기억하고 노년에 자기 삶을 깔끔하게 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리스 씨의 눈부신 일생을 읽으며 아일랜드 역사와 사회, 경제 상황 등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00년 넘는 영국 압제와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100만 명 이상이 땅을 떠나야 했던 19세기의 지독한 기근, 21세기 초 켈틱 타이거라 불린 놀라운 경제적 성장, 그럼에도 카톨릭 중심의 지독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는 아일랜드를 말해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1930년 태생인 모리스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변화하는 아일랜드 역사와 더불어 여기나 저기나 사람 사는 곳은 매 한 가지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시대와 장소, 문화는 달라도 결국 인간사 본질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을 번역 출판한 복복서가는 소설가 김영하와 아내의 독립출판사입니다.
좋아서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책을 내는 것이 목표로 한 복복서가의 책들은 김영하의 문학적 지향점을 읽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그가 다음에 또 어떤 작품을 픽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